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은 대학생들이 실제로 금융권에서 경험이 많으신 선배한테 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대학생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고 손현욱 대표님이 경험과 노하우들을 전수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표님이 어떻게 일단 금융권 커리어를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는 10년 전에 2008년에 키움증권에 입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증권사를 다녔었고요.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IM투자증권 그 사이에 대신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에 잠시 다녔었습니다. 증권업을 들어갔었고 처음부터 저는 되게 증권사가 들어가고 싶어서 증권 산업으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업종이나 직종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많이 취준생들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대표님은 대학생 때 졸업을 앞둔 시점에 어떤 이유로 금융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나요? 네, 첫째는 어릴 때 되게 잘 모르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자기와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는 자기가 되게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세상에 되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꿈이 되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의 멘탈 모델은 서태지였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태지가 음악을 통해서 혹은 가사, 메시지를 통해서 되게 많은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더 좋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물론 지금 돌아보면 모든 아이돌들이 다 자기 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릴 땐 그런 느낌을 되게 좋게 봤었고 그런 의미에서 뭐 컨텐츠를 만드는 예술인이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확고한 목표는 어떻게 하면 기왕 태어나서 사는 거 더 많은 사람에게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지금 10년이 지나서 생각해봐도 되게 좋은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을 찾아가는 길에서 나 혼자 배부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냥 평범한 가족을 꾸릴 것이냐가 아니라 목표 자체가 최대 다수에게 임팩트를 미치자여서 오히려 많은 수수께끼들을 되게 빨리 쉬운 방식으로 좀 풀어나갔던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음악도 음악이지만 금융인 중에 조지 소로스를 딱 봤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랑 되게 비슷한 코스로 서태지 같은 우상들과 조지 소로스도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그냥 허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약간 되게 멋진 사람 쫓아가는 코스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뭐 제갈공명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였고 조지 소로스가 유난히 멋있어 보였던 거는 직접 하던 일은 물론 금융이었고 돈 버는 일이었고 뭐 트레이딩을 하는 일이었고 배팅을 하는 일이었지만 거기서 번 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파운데이션들을 만들어서 세상과 자본주의 체계의 변화를 불러오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일반 철학자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조지 소로스가 직접 자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큰 임팩트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일반적인 평이 정치인들, 정치 수장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민간인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철학자보다 더 많은 철학적 임팩트를 미쳤다라는 평들을 조지 소로스의 팬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도 돈이지만 그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고 가장 자본주의를 개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돈을 써서 그걸 푸시를 해냈다는 게 그 자원을 활용하는 면을 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외교관이나 일반적인 뭐 철학자나 예술가보다 저런 방식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은 하나의 수단으로 들어갔던 거죠. 조지 소로스가 그 금융을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나도 저런 방식을 수단으로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막연했죠. 조지 소로스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 제가 모르는 굉장히 복잡한 금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연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벌었다는 그런 것들이 또 젊은이 가슴을 또 네. 뜨겁게 만들었고, 되게 영웅주의 같은 거죠. 약간 네. 우상주의 같은 게 진짜 멋있다. 도전해볼 만한 영역인 것 같다. 예술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보다 머니 매니저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25 정도의 그 조지 소로스를 보고 이제 금융을 본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트레이딩 쪽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서 그 안에서 돈을 더 효율적으로 불려낼 방법은 없는가를 연구하고 그걸 구조화를 짜는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게 이어져서 이제 트레이딩 룸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 트레이딩 룸에 들어갈 즈음에는 저도 트레이딩 룸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몰랐고,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차이도 사실 정확히 몰랐던 것 같고, 그러나 학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 학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좀 한계에 달해서 여기서 더 고민해봤자, 여기서 더 리서치를 해봤자 나올 게 별로 없다. 이 정도 리서치를 했으면, 책으로 치면 30권, 40권을 읽었으면 이제는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생 만사, 어떨 땐 정보를 모아야 될 때가 있고 분석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더 이상 리서치 효율이 없어지는 순간 직접 행동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채로 어쨌든 앞으로 5년간, 10년간 트레이딩을 해보면서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한번 성장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반 정도는 미결정의 상황에서, 미지의 상황에서 증권업에 진출을 했죠. 운 좋게 돌이켜보면 합격을 했던 것 같고요. 질문을 조금 더 예. 이어가 보자면, 말씀해주신 과정이 되게, 물론 그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들었을 때 되게 간결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취준생으로서 제가 고민하는 방식은 항상 복잡하거든요. 네. 돈은, 네. 이거 트레이딩 일에는 네. 나 잘 모르는데 해도 돼? 네. 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예. 그냥 하다가 졸업할 때쯤에 네. 모든 곳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마 많은 취준생들의 방식일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네. 고민할 때 이런 예. 식으로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예. 조언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이런 조언을 정말 수백 명한테 했던 것 같아요. 한 400~500명한테는 직접 찾아온 친구들, 후배들, 강연을 통해서 취업 진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준 케이스인데요. 이직 상담도 많이 해주고 첫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해줬던 케이스인데, 사실 답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되게 공감한다는 거죠. 저는 간결하게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 3개월, 6개월은 정말 길고 인생은 길고 우리 진로도 길잖아요. 그래서 6개월 사이에도 수백 가지 생각이 들죠. 이 길이 맞는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꿈은 꾸고 있지만 합격 못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창피할 것이며,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으면 후회할 것이냐. 이걸 가는 길이 맞냐, 차라리 더 안전한 길을 갈까, 더 안전한 길을 가면 안전한 것이 맞냐, 이런 고민을 하룻밤에도 10번씩 하잖아요. 네.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갖고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 가지는 되게 많은 선배들이, 되게 많은 멘토들이 해주는 얘기가 학교 안에서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다. 너무 적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어차피 이 결정은 한 70~80%는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장 좋은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원의 한계로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해볼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일정 부분 자기가 추가 리서치로, 추가 고민으로 더 이상 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효율성의 한계에 맞닿아 있으면은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좋게 들은 조언 중에 하나가, 예전에 홍정욱 의원의 헤럴드 경제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첫 번째 본 인턴이 거기였었는데, 정말 기자 인턴을 할 생각은 전혀 아니었었는데 흥미로워서 들어갔는데, 그 홍정욱 의원이 그 당시 회장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본인이 인턴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재밌을 것 같다, 변호사가 흥미롭다,
그래서 변호사 인턴을 로펌 인턴을 해봤더니 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네. 너무 작더라. 너무 스코프이 작더라. 그래서 인턴 해보고 그만두고 그다음에 뭐 방송국 같은 데도 해보고 뭐 정확한 기억들은 아니지만 이것저것을 해서 인턴을 거의 7, 8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항상 접근하는 방식이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이게 내 업이 아닐까 하고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다고 금방 끊고 나온 거죠. 네. 근데 그때까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결정을 하면 3년, 5년 쭉 해라라는 게 부모님 말씀이고 선배들 말씀이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빨리 해보고 빨리 포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다. 그만큼 생각만큼 창피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엄친아로 뽑히는 홍정욱 의원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되게 부지런히 시행착오를 한 거죠. 그랬다는 게 되게 영감이 됐고요. 내가 빨리 해보고 빨리 포기하는 게 되게 좋은 전략일 수 있다. 2년, 3년씩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을 짜는 것보다. 그래서 후배들이 특히 고시 보는 후배들한테 그냥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해본 적 없는 상황에서 그걸 결정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직업과 비교해 본 적도 없고 너무 위험한 방식이 아닐까 혹시. 물론 올인하는 것은 또 어떨 때는 올인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트레이더들 중에 회사를 딱 입사를 했는데 한 2주 만에 때려치는 거예요. 네, 1주, 2주 만에 때려치는 거예요.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그게 되게 근성 없고 끈기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편의점 알바도 3주 만에 그만두면 사실 되게 끈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되게 막연히나마 되게 강하게 알았거나 아니면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그 불합리한 자기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보고 빨리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도 했던 거죠. 제일 유명한 캐릭터는 저희 업계에서는 에드 세이코타라는 사람은 입사하자마자 한 두세 달 만에 그만둔 적이 있고 더 유명한 사람 블랙스톤의 회장님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약간 흐릴 수도 있지만 그분은 딱 입사를 했다가 상사가 주말에 일을 시킨 거예요. 월요일 아침까지 이거 해와라 라고 했는데 정말 토요일 밤을 새가지고 그 일을 딱 해왔는데 월요일이 되니까 상사가 리포팅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흐지부지 하다가 월요일 저녁 돼서 저 이거 준비해온 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일 잘하는지 보려고 시켜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거든. 정말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회사는 날 위한 곳이 아니다 하고 바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블랙스톤의 회장님께서. 그게 한국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젊은 놈이 되게 헛똑똑이다, 막 마음만 급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많은 분들이 되게 빨리 결단을 하더라. 해보기 전에 해보지도 않고 아마 나한테 안 맞을 거야 빨리 잘라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해봤더니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인간을 무시하고 존중성이 없는 곳에서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럴 가치가 없다라고 끌어내는 그게 상당히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답은 아니지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뭐 통계학에도 나오고 금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불확실한 미래, 어차피 미래는 확실해질 수 없거든요. 그죠? 공무원 취업하신 분들도 앞으로 35년간 공직에 다닐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생겨난 지 지금 70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35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존속할 거라는 것을 100% 확신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99점 몇 프로까지는 확신도를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100%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불확실한 미래인데 그 안에서 가장 그럴싸한 확률 높은 나한테 맞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눈을 가리고 선택을 해야 되고 과감히 선택을 해야 되고 해본 이후에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다. 선택의 순간은 끊임없이 매분 매초 다시 오고 있다. 언제든 사표를 쓸 수 있는 거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5년, 10년 지나보면 과거의 5년, 10년이 최적화된 결정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다 그 구간에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26에 어디에 있든 군대에 있든 편의점 알바를 하던 호프집 알바를 하던 아니면 검사가 되어 있건 어쨌든 26에 배워야 되는 한 8, 90%의 것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해요. 나머지 10%에서 이제 전문적인 엣지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한번 도전해 본 것들은 대부분 어쨌든 과실이 열린다 말씀들을 드릴 수 있고요. 기왕이면 자기가 너무 많은 계산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 깊숙이서 땡기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결과적으로 잠재 가치가 쌓이는 미래 가치가 쌓이는 것은 1, 2년 사이에는 큰 상관이 없다. 5천만 원 연봉 5천 받고 시작했건 3천 받고 시작했건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벌어지는 면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면에서는 생각만큼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계산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는 것 같다. 이 시대는 특히 되게 빠른 판단을 항상 요하기 때문에 너무 장기를 볼 필요 없다. 지금 뭐 1년도 일을 안 해보고 앞으로 20년 앞을 계획한다는 거는 정말 무모한 거거든요. 바둑 두기도 전에 바둑 어떻게 끝낼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되게 무의미해요. 그 판세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조정해야 되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그거를 지금 같은 시대에 10년, 20년 커리어를 설계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조금 더 금융업에 좀 집중해서 조금 예. 다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 대표님은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금융업 내에서 다양한 업종을 맡아보셨는데 혹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트레이더를 하다가 소위 이제 주식 법인 영업이라는 걸 했어요. 법인 브로커를 했었고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를 잠시 했었고요. 그 주식 법인 영업과 펀드 매니저는 이제 그 환경이 생태계가 굉장히 넓고 복잡해요. 네. 트레이더는 생태계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네. 마우스질을 해서 네. 돈 벌면 오케이인 거고 돈 못 벌면 잘리는 네. 오직 모니터만 보고 승부하는 세상인데 프로게이머랑 좀 비슷하다라면 이제 그 펀드 매니저나 브로커들은 그 되게 복잡한 생태계 내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처리되고 또 투자하는 대상도 주식이다 보니까 훨씬 복잡한 생태계들을 이해해야 되고 산업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쪽에 갔던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다른 트레이더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여러 담론, 주식을 대하는 태도, 실수한 사람들의 태도, 뭐 펀드 매니저의 한계, 혹은 이제 잘하는 펀드 매니저의 특성, 뒤에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경험들이 비록 이제 잡으로 치면은 그 당시에 3가지 잡을 경험했던 거지만 되게 종합적으로 도움이 됐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트레이더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전 사실 2년도 안 돼서 첫 트레이더, 주니어 트레이더 포지션에서 약간 잘리다시피 나왔어요. 네. 트레이더들한테는 네. 브로커 하라는 얘기가 되게 모욕적이었거든요. 또 펀드 매니저한테 트레이더 하라는 얘기는 또 되게 모욕적이에요. 그런가요? 네. 또 브로커한테 펀드 매니저 하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자기 잡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써야 되는 머리도 좀 다른 것 같고. 네, 여기서 조금 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금융업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많이 할 텐데 예. 저도 그렇고 거기 안에 브로커도 있고 예. 애널리스트도 있고 예. 펀드 매니저도 있고 또 기관 영업 예. 다양한 구조상 다루시는 분들 트레이더 너무 예. 많잖아요. 예. 궁금한 거는 어떤 뭐 브로커다 펀드 매니저다 하면은 그 사람들만의 특징된 뭐 성격이나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더라 예.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향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기자도 그렇고 브로커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트레이더도 그렇고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는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지만 결과는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기자라면 특종을 내는 게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기자 업계를 갑자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기자님들은 질문을 너무 잘하고 어떤 기자님들은 진짜 말주변이 없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서 그 취재 대상이 너무 답답해서 다 얘기를 해준대요. 예컨대 브로커 중에도 마찬가지죠. 술 한 잔도 못 마시고 사람이랑 대화를 잘 못하는데 되게 수줍게 책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옆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뭐 특정한 호감이 생겨서 특정한 이제 교감이 생겨서 그런 또 수줍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죽이 잘 맞고 서로 합이 맞아서 서로 도움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게 또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고객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때 생각하는 프로토타입은 되게
잘못된 경우가 많다. 흔히 제가 되게 좋은 사례를 들자면 어떤 선배가 군 생활을 되게 편하게 하려고 네. 그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네. 그러면 간호중대에 갈 수 있다. 아니면 그 의무병이 되면 네. 생활이 되게 편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네. 알기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그 간호병으로 의무병으로 합격을 했는데 네. 갔더니 의무중대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무병인 거예요. 그 중대에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갔더니 그냥 남들하고처럼 다 똑같이 그냥 아무런 특혜 없이 그냥 군 생활하면서 되게 깜깜한 거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부대가 좋다, 뭐 어디가 좋다,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들어가 보면 그 복불복이 너무 심해서 윗사람이 누구 만나느냐, 어떤 부대에 들어가느냐 등등으로 인해서 운명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나는 수줍기 때문에 뭐 공무원을 할 거야, 아니면 펀드 매니저를 할 거야, 애널리스트는 못할 것 같아, 브로커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너무 그 산업 전체 다 똑같은 캐릭터만 다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가볍게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네. 마음만 들면 예. 일단 도전을 먼저 해봐라. 그렇죠. 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애널리스트는 어찌 됐건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구하고 글을 쓰는 게 좋은 사람이 애널리스트를 가는 게 맞다고들 흔히 얘기하고, 물론 애널리스트 중에 술 잘 먹고 영업 되게 잘하시는 분 많아요. 특히 슈퍼스타들 중에는 네. 꼭 필요한 재능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글을 쓰는 저자와 비슷한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자 중에 말 잘하는 저자가 뜰 수 있듯이 네. 그런 느낌인 거고, 브로커는 아무래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눈치도 빨라야 되고, 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데 특수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 세일스 능력,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같은 게 당연히 필요해야 되고, 네. 브로커는 내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발품이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되게 절제력과 자기 스스로 되게 강한 동기를 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 네. 애널리스트도 부지런해야 되겠지만 네. 펀드 매니저는 혹은 PI 팀이건 트레이더들은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방식으로 표현하면 베팅을 한다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어쨌든 되게 가혹한 환경에서 이 의사결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허세가 많은 입장에서 보면은 펀드 매니저가 제일 멋있어 보이죠. 제일 그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생각만큼 그 의사결정이 되게 제갈공명처럼 막 아무거나 나는 이럴 것 같아 하면 막 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한 의사결정의 연속이고, 대부분은 실패하고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롤들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고, 근본적으로 자기가 뭐가 맞는지보다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금융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후배님들이 혹은 대학생들이 금융을 들어오고 싶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전 잘 권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특히 증권업은 기본적으로 약간 선수 체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에 재능이 없으면 선수를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웃기잖아요. 좋아한다고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들어오면 소위 괴물들이 되게 많아요. 애널리스트인데 12살 때부터 리포트를 썼어요. 예컨대 자기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평생을 경쟁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20시간 일해가지고는 노력으로 극복 못하는 재능의 차이도 되게 많고, 그런 것을 되게 가혹하게 검증받는 곳이어서 성격 좋은데 돈 많이 벌려면 내가 좋은 진로 알려줄게, 금융업 들어와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너무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이걸로 한번 승부를 봐보고 싶다, 정말 선수들 세계에서 싸워보고 싶다, 남들 아직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내 안에 그 재능이 있는 것만 갖고 한번 싸워보고 싶다. 뭐 대학 들어가는 수능 시험에서 1등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과 좀 다른 스킬셋으로 정말 지적 대결을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해볼만 하죠. 이번에는 금융업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환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금융업 하면 뭔가 돈을 빨리 승부 볼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돈이 좀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인지, 번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지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많이 벌 것 같은 상상이 되는데 현실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융, 특히 증권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 또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이렇기 때문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그 실적에 따라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일반적으로도 좋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에 들어가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되게 퍼포먼스를 낼 때마저도 그 성과를 돌려받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 대기업의 삶에 지치기 시작하거든요. 야, 내가 왜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가. 근데 돈은 너무너무 중요해지니까 그 격차를 어떻게든 돈으로 돌려받고 싶은데 그게 막혀 있다는 게, 소위 업사이드가 막혀 있다는 게 되게 큰 갑갑함을 줘요. 그래서 흔히 제가 되게 즐겨하는 얘기가 20대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내일 대기업을 썼는데 이게 떨어지면 나의 꿈, 나의 희망이 다 내일 또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로열티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정모 회장님한테 내 혼을 팔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매일매일 딱 떨어지고 나면 그냥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죠? 고백하기 직전처럼 그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30대가 돼서 어디 들어가고 나면 확실성이 너무 강해져서 그 확실성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10년, 15년을 이 회사 다녀서 되게 뻔한 포지션에 들어가 있겠고 되게 확실하게 별로 부자가 아닌 되게 확실한 중산층이 간당간당한 중년이 되었겠구나. 그 확실성이 되게 자기를 괴롭혀요. 업사이드가 없다는 것. 다운사이드는 영원히 없을 수 없지만 업사이드가 너무 안 보인다는 게 되게 스스로 괴롭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증권 쪽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가 진짜 열심히 하면 진짜 열심히 기준은 있겠지만 했을 때 대기업보다 어쨌든 3배, 4배, 5배, 10배의 기회가 존재한다. 본인만 해내면 존재한다라는 게 그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인생의 큰 동력이 되죠.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과 옆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생활 자체가 되게 달라요. 왜냐면 업사이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인생을 한두 수 접은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은 모든 게 약간 시니컬해지거든요. 야, 열심히 해서 뭐해? 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야, 나 오늘 6시 반에 출근했다? 형님, 저는 내일 6시에 출근할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야, 오늘 몇 건이나 땄어? 그러면은 5건 했는데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되게 골 드리븐, 막 드리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화해서 그 삶의 질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많이 받는 연봉을 다 기부를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내가 챙겨가는 게 적더라도 그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자가 인정을 받는 사회인데 그거를 무의식으로는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약간 공산주의에 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받는 공산주의 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 살고 있으면은 뭔가 막연히 되게 갑갑한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기회가 열리는 게 좋은데 증권업이 되게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고,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다른 업 대비는 분명히 많죠.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두세 명은 100명 중에 두세 명은 한 연봉 3억, 5억을 찍어요. 한 40대 전에 한 5억 정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00명 중에 두세 명. 근데 그 정도의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다른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에서 40대 초반에 이사를 달았다, 임원을 달았다. 그러면 10만 명을 이기고 올라가는 싸움이에요. 10만 명을 이기고 올라가면 그때 되면 2억을 받겠죠. 물론 뭐 다른 자원이 훨씬 많겠지만 그거 대비 물론 거기서부터의 향후 기대 가치로 보면은 삼성전자 훨씬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40대 2억, 3억, 4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로 간다면은 증권업계가 뭐 몇백 배 확률이 높다. 금융업에 대해서 우선 금융업의 본질이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산업이냐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금융업은 결국 돈을 다루는 거잖아요. 금융업의 절반은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고요.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고 절반은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두 개 좀 다르죠. 채권과 주식이 있듯이 금융업은 양분돼요. 누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 신용을 평가해서 이 사람한테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 받는다면 몇 프로를 가격을 측정해야 되느냐? 네. 통해서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모든 돈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게 금융업의 절반이고 네. 나머지 절반은 돈을 돌려받고 말고를 떠나서 이 사람의 비즈니스에 누군가 이 사회의 자본이 투입되어서 자본으로 투입되어야되냐를 중간에 유통을 해주고 연결을 해주는 것이 또 금융업의 나머지 절반인 거죠. 네. 투자와 채권. 그런데 제가 금융업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금융업이 결국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애플이나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들이 세상을 변혁을 시키는데 네. 금융업은 금융업 스스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약간 백오피스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돈 플러스 신용, 돈을 더 신용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유통시켜 줄 수 있는 과정을 관장함으로써 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효율적인 돈을 제때제때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 몸으로 치면 심장이랑 혈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융업이 제대로 작동하면 금융인 한 명이 똑똑한 판단들을 계속하면 몇백억, 몇천억의 돈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거거든요. 거꾸로 금융인 한 명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돈 다 조금씩 주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금융업을 하면 돈이 엉망진창으로 쓸데없는 데 투입되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똑똑한 사람들한테 투입이 안 되겠죠. 그러면 사회에 미치는 악은, 다운사이드는 어마어마할 수 있단 말이죠. 멍청한 사람이 금융업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금융업에서는 항상 똑똑한 사람이 필요로 할 거고 항상 굉장히 높은 연봉을 줄 것이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사회를 이끌지는 않지만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업은 영원히 매력적인 직업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컨트롤 해주는 일이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럼 금융업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왔느냐. 물론 자잘하게 잘해온 것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사방팔방에서 삐걱거리고 있어요. 더 효율적으로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판단이 느리거나 실용평가를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제때 돈이 못 가는 경우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인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네. 너무나 많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래서 언제까지나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필요한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그런 금융의 본질에 얼마나 맞닿아 있는 부서이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IB에 들어갔거나 애널리스트가 됐거나 펀드 매니저가 됐을 때 그런 금융업의 기능들 중에 어디에 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해야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수 간에 한 판 한 판 승부만 매번 이기는 그러니까 경쟁과 아드레날린에 쩔어가지고 미친 듯이 경쟁만 하고 돈만 버는 역할이 아니라 전체 그림에서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대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은 제가 뭐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데 네, 흥미로운 것 같고 방금 전에는 되게 금융업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업에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융업의 단점 혹은 내가 지원한다 할 때 걱정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금융위기가 났을 때 뭐 정리해고되는 사람들의 뉴스를 어릴 예. 때부터 봐왔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수 네. 너가 못하면 나가야 돼 예. 라는 거에 대해서 예. 막연한 불안감을 많이 품을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빠른 해고 이슈에 네.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금융업에도 이제 소위 프론트 오피스가 있고 선수들이 있고 이제 영업인이라고 부르죠. 영업인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업인이고 그 뒤에 미들 오피스,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 그 백 오피스, 회사 본사가 되겠죠. 은행권이랑 증권인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은행은 본사가 되게 중요해요. 본사가 힘이 되게 있는데 증권 쪽은 상대적으로 본사가 제너럴리스트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덜 해요. 네. 워낙 프론트에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상품들이 많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이고 빠른 속도로 싸우는 것들이 많아서 백오피스는 지원 부서로서 이제 그 어떤 뭐라 하죠?
힘이 좀 더 훨씬 더 적은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금융업이지만 지원 부서를 들어가면 사실은 조금 더 똑같은 일을 하고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요. 다른 회사 대비. 네. 프론트에 있으면은 지금은 훨씬 불안정한데 대신 업사이드가 훨씬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인이라고 증권맨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인 것 같고요. 네. 증권업에서 되게 재밌는 개념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런데 증권사들이 상호 차별화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고 결국은 프론트 그 사람에 의존한다라는 네.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어떤 스킬셋을 갖고 있어서 어디를 어떻게 뚫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일으키느냐에 되게 좌우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되게 잦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별 차별성이 없는데 네. 사람들은 모든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은 이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KB에 다니는 사람이 신한으로 간다는 건 아마 단 한 명의 사례도 없었을 거예요. 그 회장급이 아니고서는 네. 임원급이 아니고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배운 기술을 저쪽에 접목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내 시스템이 워낙 강력하게 작용해서 근데 증권업은 이직이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특히 프론트는 네. 이직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얘기인즉슨 증권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서 대기업은 내가 모 대기업에 일하고 있고 여기가 나의 소속이고 네. 근데 나는 총무 파트다. 네. 다른 대기업 총무들이랑 만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회사랑 더 친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잖아요. 네. 근데 증권업은 내가 소속돼 있는 것은 이 인더스트리다. 내가 브로커면 나는 브로커 인더스트리에 소속돼 있고 네. 그냥 배지로서 키움증권 배지를 달고 다닐 뿐인 거지 네. 언제든 이직이 가능하니까 부서 이동하듯이 네. 이제 회사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로열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들어 정말 드는 생각은 내 몸값을 좌우한 것은 우리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 인더스트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업에서는 그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인더스트리의 몸값이 우리를 규정하고 이직을 가능케 하는 거지. 그 회사에서 넌 특별히 더 줄게. 뭐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그죠? 몸값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가 뜨면 몸값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인더스트리가 빠지면 몸값이 나빠지는 거다. 그래서 인더스트리가 망하면서 되게 삶이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네. 한 개의 개별 회사의 리스크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면이 있다. 이게 되게 생각해 볼 만한 게 또 많은 직장인들이 뭐가 있냐면요. 자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자기 팀장, 본부장, 자기 회사, 네. 인사팀. 자기 운명, 자기 몸값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네. 사업을 하거나 그런 되게 넓은 인더스트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사람이 내 몸값을 평가하잖아요. 시장이 평가하잖아요. 나의 경쟁자, 나의 고객, 이 내 몸값을 만드는 게 사실은 훨씬 페어해요. 훨씬 재밌는 면이 있어요. 마음이 훨씬 편해요. 한 사람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친구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랑 마음이 너무 안 맞아. 네. 저 사람이랑 몸이 안 맞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라는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는데 이건 언페어한 것 같아 하는 갈등이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평가받아서 점수가 나오면 깔끔한 거죠. 깔끔하고 그 안에서 차려낸 룰을 쫓아가기도 훨씬 마음이 편하고 평가자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평가자가 다양한 업계에 들어가면 좋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마케터가 있다. 네. 온라인 마케터는 뭐가 됐건 실적이 보이고 타 회사에서 지켜보고 고객이 지켜보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산업으로도 온라인 마케터로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근데 회사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경영지원본부 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회사 내에서는 평이 좋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몸값을 올려서 이직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 이직하기 힘들다는 거는 사내에서도 몸값을 시장가보다 높게 쳐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내고 협상력의 차이가 생기니까. 그런 점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업사이드 대비 다운사이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대표님은 지금도 네. 어떻게 보면 핀테크 산업에 있으면서 금융업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한국 금융업의 전망, 미래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예. 이 업계에 진출했는데 예. 10년 뒤에 망하면 어떻게 예.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미래를?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부서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부서마다 굉장히 다르고 근본적으로 모든 산업이 이제 반복 가능한 업무 그리고 되게 루틴한 업무들은 기계로 대체되어 가고 있고요. 점점 자동화되어 갈 거고요. 비단 뭐 AI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을 다 자동화하는 것이 전체적인 트렌드고 영원히 지속될 트렌드 중 하나고요. 한편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교감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되게 창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뭐 리더십 예컨대 아니면 상담 이런 거는 네. 별로 대체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산업 내에서도 부서별로 굉장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겠죠.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도 굉장히 반복적인 업무였거나 루틴한 업무들은 네. 되게 쉽게 대체될 것이고 지금 별로 연봉이 높지 않아 보여도 되게 감정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쪽은 교감이 필요한 업무들은 더 중요해질 것 같고 네. 금융에서도 이제 여러 갈래가 나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우리나라만 봤을 때 우리나라랑 세계 인더스트리의 흐름을 한꺼번에 보자면 증권업의 어떤 부서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운명이 굉장히 갈라지기 때문에 증권업 전체를 봐서는 안 되고 특정한 부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IB 같은 경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결과적으로 IB에 관심 있잖아요. IB에는 지금까지도 되게 고급 일이지만 잡무가 엄청 많은 부서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잡무들은 대체가 되겠죠. 많이 대체가 되겠죠. 점점 효율화가 되겠죠. 대신에 IB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고 IB가 끌어낼 수 있는 아웃풋이 훨씬 더 커지니까 그런 자동화로 인해서 그쪽은 계속 성장할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IB가 좋아 보이는 이유가 지금 비즈니스가 굉장히 풍부한 비즈니스 섹터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그 민간 산업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민간 산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네. 되게 많고 되게 활기찬 상황이잖아요. 물론 경기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네. 근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거다. 똑같은 대기업이어도 훨씬 잘게 나아질 것이고 훨씬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가능성들이 많은데 그 비즈니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인데 네. 그럴수록 IB 같은 회사들은 좋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그 이유가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자본 수달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아니면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 이 직종은 좀 많은 변화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나요 혹시? 예컨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펀드 매니저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듭니다. 증권사 수도 현재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걸 다 계획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07년도 경에 증권업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증권업이 소위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2006년, 7년에. 그래서 증권사가 순식간에 1, 2년 만에 한 2배가 더 생겼어요. 30 몇 개 있다가 한 60 몇 개로. 네, 증권사가. 2개가 생기면 한 회사에 한 명 있는 애널리스트 잡도 갑자기 2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똑같은 애널리스트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갑자기 쇼티지가 나니까 네. 몸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요. 네. 3배, 4배가 올라요. 반면에 60개사가 40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모든 회사가 애널리스트 자를 생각만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몸값은 눌려갖고 쭉쭉 떨어지죠. 법인 브로커도 마찬가지고요.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트레이더 몸값이 되게 오르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도 증권사가 늘어나면서 중소형사에서는 트레이더를 고용하는 것만큼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트레이더를 뽑으려고 하고 있었고 똑같은 트레이더가 점점 더 높은 인센 비율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었던 구간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제 아무리 1등 빼고는 다 힘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인생은 정말 돈 얼마나 많이 버느냐는 특히 증권업에서는 해당 직무에 대한 수급이 너무너무 많이 결정을 해요. 10년째 브로커를 열심히 하면서 뭐 이런 걸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쇼티지가 빡 나면서 갑자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막 3억, 4억, 10억 이렇게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모르는데. 예, 또 공급이 늘어나면은 싹 줄어들고 음.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도 투자니까 장기적으로 분명히 쇼티지가 한두 번 발생할 수 있는 업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딱 그게 네. 점프를 할 때 돈을 버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버티려면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일을 하면 오래 못 버티죠. 3년 못 버티죠. 이번에는 예. 되게 이 부분을 많이들 저도 그렇고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 알겠어 나 금융업 들어보니까 가고 싶어졌어 네.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라는 이제 고민이 시작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넓게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는 뭐 자격증을 따야 되나? 학점이 중요할까? 학회를 해야 되나? 인턴을 해야 되나? 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들도 많이 있지만 예. 혹시 먼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요새는 일단 증권사에서 사람을 많이 안 뽑는다는 얘기가 한 4, 5년째 계속 들리고 있고요. 그거 대비 증권사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많이 퍼져서 되게 젊은 친구들부터 투자나 증권업, 금융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경쟁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입사하기에는. 예전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좀 준비한 사람들도 합격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제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제 때만 해도 3학년부터 벌써 자격증을 3개, 4개 따야 됐던 시절인데 요새는 진짜 대학교 갓 입학한 친구들도 벌써 벤자민 그램을 다 읽었고 네. 막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해외에서 뭐 MBA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도 너무 많고 입사하기가 쉬운 업계는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스페셜하면 사실은 다 입사가 가능한 것 같고 뭐가 스페셜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책 기준으로 증권업 관련된 가벼운 책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뭐 역사책이 됐든 산업 관련 책이든 최근 유행하는 2019 산업 대예측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나올 거예요. 이제 11월 되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 책 한두 권 읽어가서 네. 뭐 전자 안다. IT 섹터는 좀 네. 좋아 보입니다. 뭐 산업 사이클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아는 척 헛똑똑이여서는 증권업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거든요. 왜냐하면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막 뭘 되게 쓸데없는 걸 달달 외워서 가지고 와서 막 아는 척을 끝없이 하는데 별로 핵심을 짚지 못하는 아는 척을 끝없이 하는데 그런 게 되게 피곤하고 헛똑똑이들이 사실은 사고도 많이 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네. 그러니까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 금융업에서는 선무당을 되게 무서워해요. 네. 그럼에도 선무당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금융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무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지로라도 선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무당 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금융업에서 좋아하는 사람이다. 차분하고 약간 조심성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면서 한편은 과감해야 되지만 과감한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전혀 조심성 없이 과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선무당이 되지 않으려면 2018, 2019 경제대책 이런 걸 읽어갖고 오면 절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역사책을 많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의 본질, 이 산업이 어떤 코스를 통해서 어떤 규제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이 산업의 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산업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을 좋아하면 힙합 산업을 좋아하거나 뭐 방송 산업을 좋아하면은 혹은 만화 산업을 좋아하면 게임 산업을 좋아하면 그 역사를 달달 외우잖아요. 팬이니까. 네. 팬이니까. 그것처럼 금융 쪽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산업에 대한 갈망, 산업에 대한 이해, 산업에 대한 팬심이 존재하는 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무조건 가장 좋고요. 이 산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뭐 하는 곳인가? 나쁜 케이스는 브로커들은 술 많이 마신다면서 이런 그 되게 디테일에 네. 되게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술을 마신다는 거를 내세우는 건 되게 안 좋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에만 집중하고 큰 그림에는 관심 없었던 게 티가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는 야근 많이 한다던데 사실입니까? 마치 야근 많이 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할 것처럼 막 그런 디테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별로
취업하기 힘들고 무조건 어떤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열정의 형태는 산업에 대한 열정이어야 되고 그러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책 한 4, 50권 정도를 빠듯하게 읽으면 그래서 그게 실무 서적들이 아니라 산업 전체에 대한 그림들을 부지런히 읽고 뭐 30년대 경제 대공황 이야기라거나 좋은 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어서 이 업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지를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은 보면 느껴져요. 이 사람이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자격증도 있고 그러지만 헛똑똑이가 되지 마라. 저희 조언은. 제가 옛날에 대표님의 면접 본 이야기를 어디서 한번 읽었는데요. 그게 아직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트레이더 처음 면접 보실 때 대표님만의 나름 전략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를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전략이요. 제가 이제 트레이더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그 시크릿 같은 것처럼 그 당시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없었겠지만 주위에 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얘기를 해서 좀 공식화 시켜야 된다. 내 스스로 위해서도. 친구들한테 난 트레이더가 될 거야. 트레이더가 될 거야.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 금융 쪽 준비 많이 했던 친구들이 되게 비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너는 학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없고 자격증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놔서 너는 트레이더는커녕 증권사 입사도 너무너무 힘들 거다. 근데 이제 또래 중에 먼저 증권사에 입사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증권사에 들어가서 트레이딩 룸 구경도 못했고 내부 공모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야 그거는 우리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너는 진짜 입사나 걱정해라. 내가 봤을 때 너는 입사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니까 그거 준비하느라 시간 쓰지 말고 안정적인 전략을 가라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친구들이. 근데 저는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트레이더가 되고 싶었던 거기도 하지만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남들이 너무 지나치게 준비를 안 한 걸 보면서 기회가 있겠다. 그러니까 몰빵주의자에게 기회가 있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을 4, 50권 그쪽으로 읽어버리고 이 산업의 팬이 되어버리면 남들이 팬이 될 수 있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산업의 팬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직접 매매도 하고 그 당시에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뭐 파병에서 번 돈 막 이렇게 그때까지 쌓아둔 돈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 날려야겠다. 수업비로 다 날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옵션을 트레이딩 해보면서 최대한 천천히 날려서 그때 저도 이제 겸손했던 거죠. 이 돈을 불려야겠다는 생각 안 했고 불리도록 노력하다가 어차피 손실이 나지 않을까? 손실이 나면 최대한 천천히 손실이 나면서 모든 마지막 한 집까지 내가 배우고 그걸 토대로 트레이더가 돼야겠다. 그 돈 벌어갖고 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날렸죠. 열심히 날렸어요. 한 절반 이상 그 당시에 날렸고 그래서 면접에 지원을 하는데 저는 진짜 올인이었거든요. 그때 제조업체나 증권사 트레이딩 포지션이 아닌 곳은 지원한 곳이 당시에 모 중공업 STX 지주에 한번 넣어봤는데 연습 삼아 합격을 하더라고요. 또. 근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다 증권사 한 3군데 정도 트레이딩룸만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키움이 그 당시 제일 잘하는 하우스였는데 트레이더 뽑는다 이렇게 인터넷 공고가 난 거죠. 한 명 뽑는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저만큼 집요하게 트레이더가 돼야 됐다라는 확신을 갖고 준비한 사람도 없었고 키움에서 나온 그 포지션이 간절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100명이 지원해서 마지막에 20명 정도의 면접을 봐서 혼자 뽑혔는데 그게 누가 봐도 제 그 면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페이퍼가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옵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떠보려고 온 거예요. 이 부서 좋은 부서냐, 키움증권 좋은 회사냐, 옵션 뭐 하는 거냐, 뭐 약간 이런 느낌 온 거예요. 저 혼자만 옵션 트레이더 시켜준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자세로 와서 제가 지난 몇 년간 연구한 것들 얼마나 고민을 깊이 했는지를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자격증이나 좀 있거나 모의 투자 한번 해본 사람, 그냥 가볍게 모의 투자에서 몇 등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커리어로 내기 위해서 해본 사람들은 계셨었는데 그래서 합격이 됐죠. 그 몰빵 전략을 저는 했었죠. 올인 전략. 되게 처음 그때 읽었을 때
위험하지만 멋있다라는 저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이제 알고리즘을 짜면서 이제 그 구조를 되게 공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전략들이 존재해요.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게 마이너스 20%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0%볼 가능성은 얼마고 이겼을 때는 얼마의 돈을 얼마의 득을 보느냐의 비율이랑 전체적인 계산 셈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우리 엔진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결국 돈을 벌고 손실을 나고는 어떤 분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건 이런 게 있겠죠. 100번에 2번은 전재산을 다 날려. 근데 100번에 98번은 연 3%, 4%를 벌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 전략이 있고 100번에 98번은 마이너스 1%가 나는데 한 번은 10배가 나는 전략이 있어요. 예컨대. 네. 그러면 어느 전략이 더 우수한 전략인가, 어느 전략이 더 위험한 전략인가를 봤을 때 딱 비교하기 뭐하다는 거죠. 그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마이너스 1%는 실패했을 때 마이너스 1%인데 그게 위험하다고 할 수도 없고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전 재산을 다 날릴 수 있는 그 폭이 큰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1대1로 비교하기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커리어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트레이더가 되면 대박이다. 대박이다. 네. 근데 이걸 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잃는 것이 무엇일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플러스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5%? 그래서 제가 뭐 STX를 들어갔거나 다른 대기업을 들어가면은 내가 느낌에 그렇게 손해일까? 손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몰빵으로 올인으로 위장했지만 네. 실상은 올인이 아니다. 그 전략이 되게 좋았던 게 다른 친구들도 올인을 해서 잃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헛똑똑이가 돼서 올인을 안 했던 거야. 이거 올인을 하면 마치 뭔가 손해를 볼까 봐. 네. 전혀 아닌데 사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올인한 티가 100만큼 알고 왔는데 그 친구들은 40만큼만 알고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게 훨씬 위험한 전략이죠.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포트폴리오 어설픈 포트폴리오를 들고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정인데 어설픈 포트폴리오 어설픈 전략을 들고 왔다는 게 훨씬 위험하지 올인에 계산된 전략이 있으면은 위험하지 않다. 그 정도 위험은 젊을 때 감수할 수 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설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 같은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금융권에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 취준생들에게 지금 막 이제 인적성이 끝나고 이제 면접을 보고 있을 텐데요. 네. 조언이나 뭐 이런 말을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면접 요령이요. 면접 요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넓게 직업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인적성 떨어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조언,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힘을 내야 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증권업계가 유달리 인생의 선수로 산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는 바가 되게 많은데 그게 21세기 커리어에 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증권업이 굉장히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제 21세기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죠. 21세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든 어떤 부서든 어떤 커리어든 짤막한 과정일 뿐이다. 들어와서 5년, 10년, 길면 15년, 20년을 일하는 과정이 결코 인생 커리어의 시작과 끝을 다 만들지 않는다. 특히 증권업은. 그런 게 주는 교훈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딘가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적성을 보시고 막 트라이를 하고 계신, 도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하나라도 확실해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확실해지고 나서도 5년, 10년 후에 계속 새로운 커리어에 대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기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뜨인 눈으로 계속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알고 보면 결국 증권업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들은 10년 후에 증권업을 되게 좋은 방식으로 떠나는 케이스들일 거예요. 증권업에 있다가 스타트업에 뭐 CFO로 간다거나 재무 담당자로 간다거나 뭐 창업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증권업이 하나의 사관학교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배워서 더 나가서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이 저는 솔직히 더 좋은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증권업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대표가 되겠다라는 거는 제가 대표님들이나 임원들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본인이 전무고 부사장이신데
내가 성공한 사람?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와이가 있다. 항상 그 말씀하세요. 네. 증권업 동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증권업에 남아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항상 뭐 그게 투기나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증권맨들이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도전적인 사람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열하게 시장의 변화에 맞붙어 사는 사람들이어서 평생 조직 생활을 하는 것과 맞지 않아요. 사관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20년, 30년째 조직 생활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되게 패배감을 느낀다는 거죠. 되게 스타트업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여서 스타트업 창업진이 네. 평생 한 스타트업에 있는 것도 약간 스타트업 DNA랑 좀 안 맞거든요. 그죠? 만들고 또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고 또 창업을 수성보다는 창업을 계속 해보고 싶은 네. 그 DNA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증권맨도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찌 되든 증권업에 들어가면은 그런 뜨거움을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엄청난 속도감, 엄청난 성과를 위한 치열함 그리고 그 자체의 즐거움 물론 돈이라는 게 기다리긴 하지만 기다린다는 전제하에 모두가 같이 되게 뜨겁게 운동하듯이 막 같이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활기넘치고 제가 뜨겁거든요. 다른 업계 대비. 거기서 그런 걸 잘 훈련만 받아놔도 인생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 스타트업 나와서 드는 생각이 제가 증권업 출신이어서 다른 업계 출신 사람들이 다 항상 느려 보여요. 우리는 증권맨은 딴 데서 6개월 동안 하는 거를 일주일 만에 해내는 우리 속도감이 그렇거든요. 네. 일주일이면 된다. 세상에 3일이면 못할 게 없다라는 주의자들이에요. 뭘 하는데 6개월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걸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줄여내거나 밤을 새거나 그런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맞았고요. 네. 왜냐면 저는 한 달 내내 앉아서 승부하는 거는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거는 자신이 없었는데 3일 내에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거는 네. 3일을 누가 더 미쳐서 집중해가지고 네. 밤새 갖고 기가 막힌 거를 짧은 시간 안에 끌고 나오느냐는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잘 맞는 업계가 증권업이고 스타트업이고 그러니까 장기전 엉덩이 무거운 싸움으로 가면 지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단기전에 능숙한 사람들이고 그런 데서 트레이닝을 받고 나면은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약간 좌절하셨더라도 뜻이 있으시다면 계속 도전해 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것 같고 또 인턴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알바 같은 걸 통해서도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직접 가서 피부로 느껴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1, 2년 인생에 큰 차이 없고 1, 2년 동안 뭐 2, 3천만 원 더 벌고 덜 벌고 사실 별 차이 없거든요. 무얼 보고 내 시스템에 내 머릿속에 무엇을 담아내서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설계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든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알바로라도 라는 생각이 들고 증권업계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강추하지만 그런 뜨거움이 없는 워라벨이 나에게 중요하다. 에게는 굉장히 맞지 않는 산업일 수 있다. 어떤 산업은 기회를 줘서 고마운 거고 어떤 산업은 기회는 없지만 다운사이드가 없어서 좋은 건데 워라벨이 중요한 사람들은 기회를 포기한 대신 다운사이드가 튼튼한 다운사이드가 별로 없는 산업으로 가는 게 좋은 전략인 거고 이쪽은 다운사이드가 험악한데 그냥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중산층 탈출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중산층 탈출할 가능성이 아무리 봐도 없어 보이는 거죠. 제 인생에. 중산층만 돼도 너무너무 다행인 삶이었던 거죠. 아버지 모습을 보면은. 저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게 죽음 같은 거였는데 워라벨 따위 지금도 중요하지 않고 기회만이 중요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증권업이 되게 강추죠. 몇 안 남은 스타트업 세계와 함께 몇 안 남은 어떤 팔자를 바꿔볼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기회인 것 같다. 네, 질문자로 해봐서 느낀 거는 가장 큰 거는 대표님이 지금도 금융을 팬인 것 같다. 팬이죠. 라는 걸 보면서 내가 취준할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질문을 한번 대신 드려봤는데 궁금한 게 또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영상 보시고 댓글 적어주시면은 대표님이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적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행자 소개도 좀 해야죠. 네, 저는 지금 두물머리에서 막내 인턴으로 하고 있는 남정훈이고요. 네, 여기서는
콘텐츠도 하고 있고 또 네, 파이낸스 뒷단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고 대표님 옆에서 보면서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